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혈액 투석에 대해 사실상 20년째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근무평정 순위가 갑자기 급격히 뒤로 밀려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면은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성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의 혀를 깨물어 절단케 한 뒤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법적 쟁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5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만 확인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세대주와 가구 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접속자 폭주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에도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엔 2와 7, 수요일엔 3과 8, 목요일엔 4와 9, 금요일엔 5와 0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주말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오늘부터 가능하지만 신청은 오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다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오늘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생계급여나 연금 수령 통장으로 기존 행정관청에 등록된 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에 해당해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 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체크 신용카드 충전은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명이 카드여야 합니다. 카드 충전 또는 마스크 오브제 판매 방식으로 평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 충전 지급 방식은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5월이 넘어가면 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지는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날까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2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도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기부 처리돼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 재난 긴급 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주체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년째 14만 원 수준에 묶여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정액 수가 기준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의료보험 정액 수가는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에 대해 투석 진료를 포함해 당일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제 등에 대해 일률적인 비용을 매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진료와 처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비용을 매기는 방식으로 천차만별인 혈액투석 비용을 일원화해서 의료급여의 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1회 치료당 13만 6천 원이었던 혈액투석 정액 수가는 도입 13년 만인 지난 2014년 14만 6,120원으로 소폭 인상된 뒤 급여 범위 조정 외에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만성 신부전증 환자 진모 씨는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건복지부 규정이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환자 상태에 따른 차등적인 진료를 차단해 의사의 진료의 자유와 충분히 진료받을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해당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혈액투석 진료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 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헌재는 먼저 환자들의 보건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 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가 비교적 정형적이고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은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액수가는 의사가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자가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 이들 재판관들의 의견입니다. 의료급여 재정 안정과 환자의 선택권 존중. 헌재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정액 수가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뒤엔 어떻게 할지 대안이 지금으로선 없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오늘 결정 취지입니다. 받고 싶은 진료와 치료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오늘 결정은 논리적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케 한 뒤 중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뭐 어떤 사연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74살 되신 최말자 씨라고 하는 네. 분입니다.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경에 집 네. 근처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가해자 21살이던 그 노모 씨와 네. 마주쳤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노 씨가 느닷없이 최 씨를 쓰러뜨리고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최 씨의 입안에 이제 자신의 혀를 네. 집어넣었는데 최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숨막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저항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 씨의 혀가 한 1.5cm 정도 잘린 것인데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리어 이제 최식 네. 이분께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네, 뭐 당시에는 경찰이나 네. 검찰 그리고 법원도 모두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뭐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없이 항변했습니다. 네. 검사는 오히려 혀를 절단시켜서 네. 뭐 불구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중상해 혐의로 이 최 네.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의 경우에도 이 중상해죄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서 네. 전국적으로는 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하고 네.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터뷰한 것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네. 왜 가해자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분은 6개월간 구속도 돼 있었거든요. 네. 집행유예가 선고됐긴 했지만 그건 최종적인 형이었고 네. 실제로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 것이어서 네. 오히려 6개월 동안이나 구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통을 호소했습니다. 네. 나는 무죄다 이렇게 검사에게 계속 말했는데 오히려 검사가 뭐 못된 년 가시나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게 이 최 선생님의 하소연입니다. 네. 이게 뭐 그 상대 가해자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됐나요? 구속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 네. 뭐 성폭행 미수, 그러니까 네. 강간 미수가 인정될 것 같은데 강간 미수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요. 검찰은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뭐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노 씨라는 네. 사람이 자기가 혀를 잘려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모아서 이 최 선생님의 네. 집, 최 선생님 구속돼 있었죠. 이 최 네. 선생님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이제 이러고 막 칼을 꽂기도 하고 네.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냥 특수주거 침입으로만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뭐 아무리 수십 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재심을 청구한다고요? 재심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심 청구 사유가 네.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네. 재심 청구 사유는 크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잘못된 재판이 있었던 경우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정도 말고는 재심 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정당방위로 판단할 거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가장 그게 네. 억울해 보이는데 그건 재심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 이 최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네. 뭐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구속이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 최 선생님은 영장도 못 받고 왜 구속됐는지 이유도 몰랐고 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제시도 안 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라는 게 최 선생님의 법률지원단, 뭐 김수정 변호사를 비롯한 네. 여성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계신데요. 그 법률지원단의 설명입니다. 네. 관건은 당시 수사 기록을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요. 네. 재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긴 합니다. 인혁대형 사건, 재심 사건 경우에는 뭐 수사 기록이 나중에 조금씩 확보되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이랬기 네.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요. 이 사건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검찰 사무 검찰 네. 사무에 서류 보존하는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다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기록이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아주 대표적인 예로 공부를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혹시 이게 의미가 있어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이 좀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도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르치는 네. 교수님들은 이거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과잉방위로까지는 인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례를 들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네. 정당방위에서의 그 방위 행위는 소극적이어야 한다, 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그것에 배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방위로 인정 안 된 것인데 네. 바뀌어야 되는 판례 같습니다. 이게 요즘도 이런 거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나요? 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노 씨의 강간미수가 인정 안 됐다는 게 더 이해하기 어려운 네. 얘기죠. 요즘 같으면 이런 사안이 강간미수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없고요. 더더구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야 했을 정도이니까 이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해도 입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노 씨는 강간치상 같은 것으로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거 자체를 인정 안 하던 시대이니까 정당방위는 더더구나 인정 안 한 것인데요. 요즘 같으면 일단 노 씨가 강간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최 선생님의 그 정당방위 문제는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인정되거나 네. 심지어 노 씨가 자기의 처벌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중상해 고소 같은 것을 하지 않거나 합의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거꾸로 네. 오히려 최 선생님은 구속되고 노 씨는 불구속 상태에 있으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나서도 합의를 한 것은 오히려 최 선생님의 부모였습니다. 최 선생님의 부모가 자기 딸이 6개월간이나 구속되어 있고 하니까 오히려 노 씨한테 사정해 가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생겼는데요. 처벌받은 거 말고도 그런 상황만 생각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됐건 강간이 됐건 이런 점과 관련해서 강간을 인정하는지 여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하고 요즘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바뀌어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